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곳 광화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습니다. 저 뒤에 있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화문의 외침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한투 직원과의 전화 녹취를 입맛대로 짜깁기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투 증권사 직원은 유시민 이사장이랑 통화한 걸 후회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그 내용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아니라 유시민의 감출레오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유시민 이사장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만 편집해서 보도한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를 한 PB의 의사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짜깁기를 해서 보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숨기려고 했던 그 내용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남김없이 모조리 공개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왜 감추고 빼고 그랬던 걸까요? 잠시 후에 파헤쳐보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은 조국 동생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원 영장 기각에 검찰 내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 장관의 동생은 급기야 뒷돈 전달책한테 야 내가 상관없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써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느냐? 검찰 내에서 부글부글합니다. 교사 채용비리 2건 외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경심도 추가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한 이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화난 민심. 엄마는 유모차에 아기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대한민국이 공정해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부모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어제 조국 반대 두 번째 광화문 집회, 한국당 집회 없이도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곳도 바로 광화문 광장인데 저희 스튜디오 앞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청년, 중장년층,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등등 참석자들은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때와 비슷한 규모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그 말, 이 말이 되느냐라며 대통령의 판단에도 분노했습니다. 잠시 후 어제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국민들의 함성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PB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한 것으로 정황이 나타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B는 분명 유시민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나는 검찰에서 내가 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했다라고 수없이 발언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인정한 발언을 유시민 이사장이 모조리 다 뺐다는 거예요. 다 뺐다. 유시민 이사장이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려 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왜 이럴까?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에게 당원도 아니면서 오버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슈를 바꿔보죠. 중앙일보 일면 단독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F-35B를 검토하라 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기를 구입할 때는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슨 목적 때문에 F-35B를 특정해서 구매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F-35A보다 배당 300억이나 비싸다라고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F-35B를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비싼 무기를 구매해 주기로 합의해 두고서 뒤에서 군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구속돼 20년간 복역해다 풀려난 윤 씨가 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한 사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오늘 한겨레 신문이 저희 채널A 캡처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인데 경찰이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 주먹질을 했다.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물도 안 줬다. 불러주는 대로 조서 쓰고 지장까지 찍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윤 씨는 20년의 인생을 경찰 때문에 교도소에서 허비한 셈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미국의 구글사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구를 400바퀴 돌면서 시험주행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정작 규제와 기득권에 막혀서 공회전을 하고 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 토르가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로 가서 자율주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시대, 5G. 정작 우리나라는 스타트업들의 시험조차 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문 열어주는 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민주당의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전 의원과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 국론. 어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목소리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프레임. 유시민 이사장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짜깁기를 했던 걸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적.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판사조차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파헤쳐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충격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광화문에 가득 채운 국민들의 함성. 이 함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먼저 어제 광화문을 찾은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외쳤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는지 만나보시죠. 이렇게 나라가 시국이 이러한데 집에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서 나왔고, 조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으려고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전체가 일어서서 그 조국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너무 뻔뻔하고요. 서울대 법제 나온 게 맞는지 의심이 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나도 해. 그러니까 조국이는 퇴진하고. 자, 보시면요. 어제 이렇게 청와대부터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
저기 남대문을 가는 방향까지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가득 채운 모습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조국 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어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당 집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색을 배제하고도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채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집회와 관련돼서 한국당이 결국 동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결국은 분노가 임계점에 달았고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는 그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는요, 정말로 시민단체가 주도로 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였는데, 헌화 수장님. 네. 정말로 지금 요 앞에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유리가 있는데, 정말 요 바로 앞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이 앞에는 또 서울대생들이 맞아요. 집회를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나와서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말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뭐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대통령이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러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더라고요.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일은 어떤 걸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 국민들 일하는 분들은 일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또 주부는 열심히 집안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각자의 일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왜?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무너졌다. 예, 그러니까 저희의 뜻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모든 국민이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현상도 좀 있었어요. 예. 어른들과 노인들이 많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참 재미난 모습이 보였는데 코스튬 같은 것도 있고요. 뭔가 해악과 풍자가 있는 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러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선진화된 국민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미국 대선 현장에서 한 3달 이상 현장을 방문을 했었었는데 선진화된 정치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게 국민들의 저런 좀 재미난 지금 서울대 네. 학교 학생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런 예. 퍼포먼스도 하고 지금 여러 장면이 잡히진 않았지만요. 군데군데 정말 재미난 퍼포먼스가 많았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어제 집회에 대해서 네. 과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청와대 입장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살펴보시죠. 자, 청와대 관계자는 내놓을 입장은 딱히 없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히 입장이 없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청와대에 할 일을 하면 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의 집회를 보신 후에 입장을 내놓으셨잖아요.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근데 대통령이 밝힌 결론은 검찰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때 말씀에 대해서 광화문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김정 장관님, 청와대 관계자 두 분의 지금 반응 보면 입장 없다. 청와대는 청와대 할 일 하겠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을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확인해 보니 외부 일정이 없으셨어요.
그 말은 청와대 안에 머무시면서 이제 공휴일이니까 휴식도 취하시고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하셨다는 얘기고. 김 장관님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치는 게 청와대 안에도 다 들립니까? 아우, 당연하죠. 아, 들려요? 다 들립니다. 크게 들려요? 네. 오. 관광객들 와서 앞에서 경복궁 담벼락에 붙어서 그 문 앞에서 대통령차 지나가면 사진 찍으려고 막 서 있는 것도 청와대에서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고 다 들린다. 네, 그런데 저 정도 규모면은 뭐 당연히 네, 다 들리고요. 안 들으려 본인이 막 귀 막아도 들릴걸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저 정도라면 일회성이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10월 3일 정도까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조국과 문재인 얘기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 말은 이제 조국 혼자 결단할 게 아니라 이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체 심판으로까지 갈 수 있다. 대통령 왜 이러시냐라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누군가는 바깥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고 그 의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면 한 번쯤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3일에 이어서 어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된 것도 대통령 반응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난번 그 발언.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찢겨야지 그걸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못 들으시는 건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어제 나왔다라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정치적인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마치 별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의 정치개혁에서 핵심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중립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말씀은 완전히 그게 다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0월 3일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반응을 보고 더 화가 나서 나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3개 뭡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문제도 요즘 논란이 많아요. 한박도. 나중에 따로 얘기하더라도. 이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어제 특히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 바로 뒤에 이 자리에서 서울대생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서울대생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이 본인의 지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관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수많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런 것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검찰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 인턴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턴이라는 것은 직접 그 어떤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로를 정해야 되는 그런 활동인데 너무 편법이 뻔을 치고 있고 그래서 동문분들도 너무 박탕을 많이 느꼈어요. 저렇게 자, 어제 상당히 많은 서울대생들이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인턴 예정 증명서 퍼포먼스를 예고한 대로 펼쳤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준비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줄선 시민들의 줄이 한 150m 정도 넘게 줄을 서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이분들이 바로 서울대 학생들이 어제 준비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저희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 150m 이상 오랜 동안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대생들이 준비한 퀴즈에도 스티커로 맞추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관련된 서울대생들의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장관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형식적인 인턴십을 남발하고 공식적인 문서를 위조까지 해가면서 자녀의 입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유쾌하고 발랄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일단 1000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호응을 보여주셔서 젊은 층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동문분들을 출발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시는 역할을 하고자
자, 김명현 박사님. 네. 자, 인턴 예정증명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녀들이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걸 우리 서울대생들이 좀 날카롭게 지금 요거죠.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서울대학생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발급하는 주체가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입니다. 문서위조학과. 문서위조학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 실질적인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라고 얘기했던 대사에 차용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저 중간에 나오게 되는 내용 장면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이슈들을 하나둘씩 다 풍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고 있나 본가라고 하는 뭐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예정이 되고 있나 본가. 그게 뭐예요, 본가가? 이게 지난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 김도번의 질문 속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조 장관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2학기를 다니면서 한 과목만 듣게 되고 2학기째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2학기 장학금을 받는데 휴학을 하니까 먹튀 장학금이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때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조 장관이 얘기를 했고 김도번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증명해봐라라고 하니까 페이스북 글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돼지가 되고 있나 본가 뭐 이런 글을 보여주면서 청문회장 아니 국회를 도대체 뭘 하고 그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증명이 되고 있다 본가. 네. 이제 패러디를 한 거군요. 이렇게 장면 하나하나의 이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에 많은 내용들이 다 녹여내고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앞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장면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있어요. 스티커 퍼포먼스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퀴즈입니다. 도전 조잘알. 조잘알은 뭐예요? 조잘알. 조국 잘알기 코너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과거 조 장관이 트위터에 썼던 글이에요. 조잘알. 도대체 땡땡땡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해놓고 저 땡땡땡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는 땡땡땡이 과거 조 장관이 트위터에 썼던 조윤선 장관의 이름이고요. 한쪽은 나는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 장관이 썼던 나는이라는 것은 본인을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나는이라고 썼던 내용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조국의 과거 발언이 다시 조국에게 돌아온 장면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두고 조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신조어 많이 나오네요. 그건 뭐예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예. 조론안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빼곡하게 그러네요. 이 땡땡땡이 나는을 넣고 조 장관이 썼던 트위터를 보게 되면 아니 도대체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받지? 라고 얘기했던 조 장관의 목소리가 그대로 연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런 얘기들을 단순하게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알기 쉽고 재밌게 퍼포먼스를 벌였던 서울대 학생들의 그 위트, 재치가 빛났던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확실히 젊은 피는 다르다. 젊은 피는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서울대 학생들이 발급했던 인턴 예정 증명서에 밑에 본가라고 써 있었잖아요. 김도읍 의원의 지난번 질의, 본가 원조 발언 들어보시죠.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한 게 뭔 줄 압니까?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뭔가? 이걸 진단서 대신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지금 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진단서라고 한 게 문제인데 지금 네, 어제 서울대 학생들이 이 점을 날카롭게 비판, 풍자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는 조국 지지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조국 지지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 1000명 조국 지지 집회를 가졌어요. 40대, 50대 여성 참가자들이 대다수였는데 조 장관 사진이 들어간 손팻말, 깃발을 흔들며 조국 잘생겼다, 조국 잘생겼다라는 구호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취재한 취재기자들의 전화에 따르면 어제 김영주 의원님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집회에서는 그러니까 조국의 혐의는 일단은 뭐 다 필요 없고 조국이 일단 잘생겼다. 잘생기면 무죄다 이건가요? 저 야당 국회의원도 조국 화이팅 했으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의 예컨대 조국 잘생겼다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조국 잘생겼다까지는. 뭐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경로나 뭐 동기에 의해서 올 수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정경심 사랑합니다.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진짜 너무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정말 이 현재의 있던 집회 문화 자체가 보다 제도적이고 보다 건설적이고 보다 국민을 좀 같이 힘을 모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어떤 조국을 수호하는 집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하자면 이 실질적인 명분이 좀 모자란다. 이제 그런 거니까 다른 말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나마도 그런 얘기라도 통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저는 좀 한편으로는 저런 집회가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따라서 내려와라 오히려 또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조국 지지자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정말 사실이 뭐고 거의 사실이 뭔가를 알리면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태도 또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지지자들이 성찰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와대 아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는 관 이름이 뭐죠? 여민관입니다. 여민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위민관, 백성을 위하는 집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거기를 백성과 더불어 일하는 곳이라고 해서 여민관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 할 일을 한다? 그 말은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한 개는 왜죠? 양쪽의 소리를 공정하게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정말 어제 청와대의 외침을 청와대가 제대로 좀 들어서 정말 백성과 더불어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마디 해야 될 것이 길을 닫고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대통령 역시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판 중심주의나 검찰의 일방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또 혹은 거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면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도 어제 고민하고 계실 것이다. 고민에 빠졌을 거다. 자, 어제 광화문 집회 현장에 대해서 이모저모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일을 도왔던 한투증권 직원과의 인터뷰를 왜곡해서 짜깁기해서 편집해서 방송했다라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실제 유 이사장과 이 PB와의 실제 대화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궁금해요.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유시민 작가는 왜 진실과는 거리가 먼 편집된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밝힌 걸까요?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이름은 알릴레오인데 도대체 무엇을 알리려고 했던 것인지 참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대목은요. 유시민 작가가 증거 인멸을 인정했다라는 PB의 인정 발언을 쏙 빼고 이 진실의 정황을 덮으려고 유도 신문을 했다. 유도 질문만 했다라는 정황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글씨가 좀 작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잘 읽어드릴게요. 자, 다음부터는 글씨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글씨가 좀 작게 들어간 것 같은데 증거 인멸 인정만 쏙 뺀 유시민, 정황 덮으려 유도 질문. 유시민 작가와 한투증권 PB와의 인터뷰인데 90분 분량 중에 유리한 부분만 20분 편집해서 방송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보실 부분은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PB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자택 PC 교체와 관련돼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그거는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행동이다. 정 교수 입장에서도 김 씨 입장에서도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PC가 어쨌든 그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 PB가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이건 미수 아니냐. 증거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재차 증거인멸은 아니다. 라고 유도를 하죠. 그런데도 이 김 PB는 이렇게 합니다. 검찰에서 제가 다 인정했어요.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로 교체한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게 맞다. 오히려 이 PB가 유시민 작가에게 그거는 증거인멸 맞다라고 재차 반박합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그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는 상관없는 거다. 뭔가 좀 이제는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 PB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게 맞는다. 그러니까 PB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강요를 합니다.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모 씨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라고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검찰 가서 다 인정했다. 정경심 교수님도 그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90분 분량의 내용 저희가 준비한 거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신 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PB에게 설득하고 유도하고 다그치는 유시민 작가의 실제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더 많은데 일단 이 부분부터 김희정 장관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봤으면 하는데 어떤 방송을 통해서 했죠?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처음 만들 때 그 설립 취지를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혹세무민하는 거를 이제 혹세무민하는 뉴스를 바로잡고 자기가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절반은 지금 실천을 하고 절반은 실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지금 철저하게 지금 어용지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세무민 뉴스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혹세무민 뉴스를 본인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혹세무민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편집한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자체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PC가 들어간 거죠. 이거 본인이 옛날에 마련했던 시나리오잖아요. 본인이 왜 PC를 그렇게 했던 게 오히려 검찰이 이렇게 훼손할까 봐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 유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검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면 계속 예스라는 대답을 제가 지난번에도 답정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예스만 해. 거의 그런 식으로 말할 기회에서 불리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차단을 하고 이제 본인이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혹세무민 아니면 뭐가 혹세무민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묻거나 증거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증거인멸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아예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뉴스입니까? 아니면 뭐 혹세무민 뉴스를 떠나서 그냥 아예 어용지식은으로 뭐 만천하에 선포를 한 건데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직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장관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장관에 적합한지 아닌지 저는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을 선동하고 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본인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님 정말 이제 답을 하세요. 왜 편집하고 유도 질문하고 이게 언론이 하는 게 맞는지 전력까지 있어요. 동양대 총장님하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원본을 스스로 다른 언론사가 오픈하기 전에 본인이 오픈하든지 아니면은 사과 방송을 제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원본은 이미 지금 저희 언론을 통해서 입수돼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감추려고 했던 첫 번째는
증거인멸은 아니다 라는 말을 유시민 이사장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급기야 PB한테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혼내기까지 합니다. 법적으로 증거인멸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그거를 막고 싶었던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총평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변호사님의 헛발질 변론. 예. 이번 방송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보통 변호사 법정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얘기한 다음에는 반대 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 신문이 없는 일방적인 신문에 대해서 그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 측에 유리하게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구속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서는 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묘하게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얼마 전에 이것이 처음에 문제되기 시작했을 때에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나리오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했던 그 의혹과 지금 이 증권사 직원 김모 PB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찌 그리 비슷한지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관련되는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유시민 이사장이 혼자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그 방송 기획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공개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김 PB의 2시간가량의 녹화 전문 뭐 이미 동아일보는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가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께서 알릴래요. 더 이상 감출래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개하십시오. 또 하나 공개. 본인이 최성해 동해병대 총장한테 취재차, 본인도 인터넷 언론을 하니까 기자로서 취재차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취재차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100% 녹음을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녹취록 전부 공개를 해서 그때 본인이 그 최 총장에게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 그 두 개를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이 또 감추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가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던 정황을 PB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감췄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인정만 쏙 뺀 유시민 정황 덮으려 유도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김모 씨.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들은 자기 목숨 걸고 한 것이다. 오히려 김모 씨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구나. 그쵸? 검사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구나. 그쵸? 그러자 그게 본인들의 일인 거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부추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그 이야기를 꼭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맡긴 적이 없다. 검찰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다고 하더라. 네가 해준 것 아니냐고 나한테 묻기도 했다라고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쏙 뺐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PB도 나는 그 증거인멸을 했다. 정 교수도 부적절하게 했다. 검찰은 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PC가 있었는데 정 교수는 그거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근데 검찰은 포맷이 돼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듣고도 쏙 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알릴로에가 그 섭외를 잘못한 거죠. 자기 의도에 맞게 발언해 줄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데 안 맞는 발언을 한 거죠. 내 마음과 달리 자꾸 딴 말만 해. PB가. 그런 의미고 저는 90분 해서 왜 20분밖에 안 트냐 그런 말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방송이 다 틉니까? 편집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알릴로의 기획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를 원래 목적대로
보여줬으면 사실은 이렇구나라는 것에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편집의 묘미를 해서 우리가 모든 방송하신 분 알지만 100번 녹화 찍어서 5분도 안 보내주는 경우도 많이 많아요. 다만 얼마나 공정하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방향과 주장대로만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장 마음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유시민 개인이 자유인으로서 이런 방송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구 중계도 편파 방송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 보는.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 방송 듣는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저 방송하면서 지니는 무게감들은 좀 달라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과연 이 지금 현재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노무현 정신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될 지점까지 왔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말인즉슨 김영주 의원님, 이런 식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노무현 재단의 이해관계자들은 소위 친노 진영 자체가 조금 더 진중하게 이 문제를 보자는 뜻이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상당한 깊은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가 지금도 이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가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기대감이 있을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편향된 정치적 선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하기도 하고요. 서거 10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노무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건 많은 시민들이 과거에 가졌던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자 중앙일보의 박보균 대기자가 썼던 칼럼의 내용을 꼭 한번 좀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시민 이사장께 헌정하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자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가 썼던 긴 장문의 칼럼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인 듯 둘이다. 노무현이면 조국을 경질한다. 노무현이면 조국을 경질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차이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비교해서 적었는데요. 한 대목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몸담았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김대환은 단언한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아닌 나라를 봤다. 경질은 당연하며 의혹이 발견됐다면 법무장관 임명도 안 됐을 것이다라고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울림 있는 말은 노 대통령은 정권이 아닌 나라를 봤다라는 말을 유시민 이사장이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썼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 한 달락을 썼는데 우리의 확장을 가로막았던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광장에서 분열된 목소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소신파 의원들이 앞장서서 문제가 된 것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목소리를 높인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을 확 걷던 정치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것 같고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했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발언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계속 하실 거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그저 작가 알리레오에 운영하는 유시민 자연인으로서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노무현 이름 팔지 말라. 네, 새로운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은 결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썼던 칼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될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유념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은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짜깁기 해서 왜곡 방송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왜곡했다. 과연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한 PB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PB의 반응입니다. 유시민과 인터뷰한 거 후회한다. 당연히 후회하죠. 본인이 했던 수많은 말들 다 빼놓고 본인의 마음과 정반대의 이야기들만 짜깁기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했으니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거 후회한다.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김씨 변호인은 인터뷰 전문까지 지금 저희 언론사에 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모 씨 측은 잘못 알려진 일부 의혹을 해명하려고 인터뷰에 나선 건데 그마저도 왜곡된 채 진영 논리에 사용돼 깊이 후회 중이다.
유시민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PB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럴까, 유시민? 정말 저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약자를 더 이상 희생양 삼지 말아달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님의 욕심이 지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했고 대선엔 욕심 자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 대선에 욕심이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대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선 기존에는 셀럽이었어요. 셀럽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의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인기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 중립을 지켰습니다. 타당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대선에 가려면 아무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표를 얻어야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프레임입니다. 우리 사실은요, 돌직구쇼에서 조국 후보가 청문회 하기 한 달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자가 돌았다. 내 논문이 약간 위조가 됐다,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나 억울해요. 라는 그런 문자를 민주당에 다 돌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후로 분명히 프레임을 확실하게 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펀드는 무조건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는 뭐가 돼야 돼요?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요. 수시와 정시에서 정시만 제대로 된 겁니다. 수시 잘못됐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위조 문제요. 위조 문제는 가족 인질극으로 갑니다. 위조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성을 자극합니다. 프레임이다, 이거. 예, 이 프레임 그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대선에 욕심이 있지 않다면 한쪽의 진영의 편에 서서 알릴레오를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 있는, 편으로 나누는 것도 웃깁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것을 같이 알려주는 것이 지금까지 유시민 이사장을 믿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들의 마음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루도 못 가서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방송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감춘 것 또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김모 씨의 진술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시민 그리고 PB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정 교수는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영을 하던 성향이다. 그러면서 콜링크 PE,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 정 교수님이 수익성 때문에 들떠 있었다. 불안해했다. 라는 발언도 유시민 이사장은 쏙 뺐다. 저런 사람을 왜 섭외를 해요? 이건 섭외 미스다. 이렇게 자기 진실껏 서실껏 얘기하는 사람 물론 올바른 방법이죠. 예. 아니 하마터면 우리가 PB를 오해할 뻔했잖아요. 누구를 섭외해도 저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유시민 이사장님은 정말 저런 것을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취지 중에 앞 끊고 뒤 끊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방송하는 것도 유시민 이사장님의 알릴레오 간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 조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앞 끊고 뒤 끊고 맥락 없이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스스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을 위해서 뛴다고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가 거꾸로 가짜뉴스의 유포자라고 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하게 온 국민을 보고 정말 한쪽에 있는 분들만 보지 말고 온 국민들을 보고 방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떤 또 효과를 낼 수 있냐면요. 김어준에서 그 조민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 생방송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녹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고 있었거든요. 혹시 근데 이것 또한 편집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집은 엄청난 실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섭외 미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하고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론 통해서 나오는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정작 피의자를 데려다가 막 50분씩 인터뷰를 하고
피의사실도 사실관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피의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표적인 인사가 그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말을 자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실체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PB는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에 중요한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는데 이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호텔 CCTV에 이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 교수는 정작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한투증권 직원과 함께 호텔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그 호텔에 우리 기자도 갔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쓰던 개인 노트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의 자산 관리인인 증권사 PB 김 씨를 이곳 여의도 호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경심 교수와 만났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 노트북을 들고 와 어디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가 담긴 호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정 교수는 취재진을 피해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씨의 수습자를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노트북을 두고 간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달 6일 노트북을 호텔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전달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도 노트북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밤에 현장 검증을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 이제 정경심의 노트북을 찾아라. 검찰의 미션입니다. 정 교수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PB까지 대동해서 호텔의 CCTV까지 다 가져갔다라면 곧 진실은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10월 8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녁 7시에 김 씨를 불러서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알릴레오의 김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의 반박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검찰이 그제 한투증권 김 씨 오후 7시 반에서 11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심야 보복 조사다라고 문제를 삼았고 유시민 방송 뒤에 심야 조사한 것은 검찰의 감정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는데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김 씨가 정경심 씨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CCTV 검증을 한 것이다.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씨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명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의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공방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해서 의문을 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가지 의문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혐의 인정했다고 구속을 기각하느냐. 전 영장 판사 출신의 이충상 교수예요. 이분은 영장 전담 판사였어요. 전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 우려가 커져서 되레 발부 사유다. 혐의를 인정한 건. 살인 혐의 인정한다고 그 영장 기각하느냐라고 어제 해당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전직 영장 전담 판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두 번째 의문. 종범이 구속됐는데도 기각된 것? 검찰은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을 기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 영장심사 포기에도 기각. 영장심사 포기자 3년간 100% 구속됐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이충상 전 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2015년, 2017년 중앙지법 자료를 공개가 됐는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심사건 32건 중 구속이 기각된 건 0건. 그러니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참여 안 하면 100% 3년간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100% 구속됐는데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만 영장이 기각됐느냐? 이충상 전 판사는요. 스스로 구속 면하기 어렵다고 봐서 영장 신문을 포기했는데 그 영장을 기각해? 야,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변호사는요. 영장심사 출석 포기도 이례적인데 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정말로 지난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 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심사 안 나갈래요 포기하면 100% 다 구속됐어요? 안 나갈래요. 여기에서 웃고 있는 것은 저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조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이외에는 모든 국민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의문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새벽 2시 20분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는데요. 저도 잠자기 전에 쉽게 결정이 나올지 그 결정 여부를 보고 잠에 들라라고 했는데 2시 반에 갔어야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문자, 속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한동안 제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40대고 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일련의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지지 내지 제도적인 어떤 혜택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어제 이 광화문 광장에 직접 이 결정을 보고 나왔다는 사람도 제가 직접 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국 장관님의 사모님이시죠. 정경심 장관, 교수가 전혀 어떻게 보면 포트라인에 서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 자체가 특혜라는 말. 더불어서 그 정도 특혜를 넘어서 이제는 절대 반지인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해서 이 구속조차도 면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제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은 100% 영장 발부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난 3년간 영장 실질심사 포기한 피해자가 100% 구속됐는데 어떻게 조국 장관의 동생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저는 종범이 구속되는 것은 봤는데 주범이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제 법조인 돼서 머리 털라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저희 도직구 멤버, 그 다음에 역시 검찰 출신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오늘 또 최진영 변호사님, 세 분 모두 다 법원이 영장 기각한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충상 전 영장 판사와 또 전 대검 검찰 개혁위원인 김종민 변호사의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해 못할 판단, 법원 스스로 법원에 5점 찍은 날, 기각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유를 억지로 짜맞춘 창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 대검 검찰 개혁위원인 김종민 변호사는요.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자가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이 별로 없다. 앞으로 구속 못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을 풀어준 명재권 판사의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례도 한번 조사가 됐어요.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건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했었던 검사 출신 판사이고요. 2009년에 판사로 전직, 지난해 8월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임명이 됐는데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전 대법관 압수수색영장 발부,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수색영장 발부, 윤중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코링크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 웰스 CNT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렇다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김 장관님, 뭔가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적폐로 몰린 사람한테는 다 영장을 발부했고 현 정부의 핵심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에서는 영장이 다 기각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거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발부 사례와 기각의 사례에 있어서의 원칙이 일치를 하지 않고 어떤 팀에 들어가 있느냐만 본 것 같아요. 특히 맞춤형 판사라는 얘기까지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원래 영장 판사 이번에 하셨던 분이 판사 출신이 아니에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 중에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영장 판사로 발령이 난 거는 처음 있는 사례고, 또 과거에는 영장 판사를 3분이 하다가 2분을 임명하면서 TO까지 드렸어요. 4분으로. 그런데 임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법 연구에 들어가 있는 분이 중앙지법원장 할 때 TO까지 1명 늘리고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 판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게 앞서 발부를 한 사례가 대부분 이제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법원에서 좀 감싸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사 출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장 발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도망을 가거나 또는 증거 인멸의 사유가 없었던 분들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로 봐서 이번에도 그 이유를 들어야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우리가 뭐 적폐수사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2가지였어요. 도망가려고 하냐, 증거인멸하려고 하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삥 뜯은 거잖아요. 소위. 예. 준 사람은 2명이고 2명 거를 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런데 준 사람은 다 구속이 돼 있고 받은 사람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동생은 더군다나 준 사람들을 도망시키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증인들을 도망시키려고 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합니까? 또 보십시오. 동생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된 영장은 이 판사가 다 기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모펀드 관련돼서 코링크피 대표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로등 전멸기 사업이라고 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사업한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 대표도 역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펀드 관련돼서 돈 장난친 사람, 돈을 갖다 준 사람보다도 이거를 전체 조정하고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춤형 판사를 통해서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중앙지법원장이 영장 판사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법정 구속될 수 있다.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법조인들의 반응들 저희가 여과 없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영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법원이 이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2차례 이상 기각했다는 것도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또 논란입니다. 검찰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PB 진술대로 정유심 교수가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노트북 가방에서 공기계랑 유심 집 꺼내서 차명폰으로 남편과 통화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안 되겠다. 조 장관, 법무부 장관일지라도 핸드폰, 부인 핸드폰, 그다음에 그 차명폰 다 압수해서 좀 봐야겠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2차례 이상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2번 기각하고 검찰이 3번째 영장 청구하자 그제서야 3번 만에 발부를 해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갔더니 조국 장관 자택이 깨끗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검찰 관계자.
조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각종 증거인멸 논란에 부인 정 교수까지 법원이 제동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법조계는요. 법원이 정권 실세 지키기에 신경 쓰는 인상을 주게 되면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판사단이란 오해를 또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弁박사님, 네. 방탄판사단.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대한 압색을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당장 내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딴 거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정치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한강에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거나 여러 가지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만큼은 판사가 발부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명분이 있습니다. 예.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영장에 대한 발부를 기각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사에 뭐 누군가가 관련된 거 기밀 유출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휴대폰을 걷어다 감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휴대폰을 감찰한 다음에 그 내용과 관계되지 않는 상태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증폭됐고 국회 운영위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출석했을 때 한국당 의원들이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조국 장관이 당시 했던 얘기가 만약에 수사 과정이고 내 휴대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라고 조국 장관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된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면 여기 대해서 법원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 본인이 스스로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이런 방식이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조금은 결이 다른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BTS죠. 네. 방탄소년단. 방탄판사단은 BTJ. 왜 J예요? 졌지. 아, 졌지. 판사가 영어로 졌지. JUDGE. 서초동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데 BTJ, 방탄판사단이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국민들에게 수치를 안기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게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 저희가 장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필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 제 채널에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네 번째는 베컴입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자백한 가운데 저희 채널A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씨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야산으로 끌고 가 협박하던 30년 전 그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 윤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쪼그려 뛰기를 시키더라고. 난 못하니까 발로 하면 거친 기억이 나. 돌아가면서. 손바닥으로 주먹을 때리고. 넘어진 건 어떤 순간으로 또 손에 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없어요.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젊은 사람들 살림을 잘못 자면 그 사람은 사망이야. 내가 잠을 잘라 그러면 깨우고. 내가 하도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병 달라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너는 알아서 자백 해라 이거야. 자백하면 다 해주겠다. 여기서 죽어나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 한 명 죽어도 자기네 눈알 깜짝 안 한다는 거지. 결국 경찰의 이 같은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씨. 무기징역 선고 후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항소했지만 재수사는 불가하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춘재를 만나며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건 사형이라는 거야.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에. 근데 자백을 하면 뭐 무기나 뭐 20년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살고받아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1심이 끝난 거 거기서. 내가 항소를 했잖아. 재수사 요청을 했지. 넌 재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재심을 한번 해보려고 물어보니까는 뭐 뚜렷한 증거가 아니고 뭐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100분의 1 틀린다고 하더라고, 재심이. 글쎄요, 이춘재 씨를 보면은 확실한 난 답을 듣고 싶어.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그냥 속 시원하게 난 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춘재는 자백 이후 TV가 없는 독거실로 옮겨져 20일 넘게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4-5시간씩 경찰들을 만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경찰관하고만 대화를 하게 돼 답답하다라고 호소했다는데 경찰은 면담 거부 등 이춘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만난 김영주 의원님, 8차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었고 이분의 지금 이야기대로 경찰이 구둣발로 차고 소아마비가 있는데 쪼그려뜨기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협박했다면 정말로 그때 경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사건 자체가 경찰 전체의 중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를 말하면 빨리 잡아 넣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슷한 사람이라도 빨리 허위 자백이라도 시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케이스 외에 이 케이스도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만은 많이 있었던 걸로 그때 추산됩니다. 분위기가. 고문을 하는 것 자체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뒤늦어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면 국가가 그분에게 정말 사과하고 배상하고 보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어쨌든 경찰도 만에 하나라도 아직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무리한 수사 근절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은 저럴 때 발휘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를 12명, 14명씩이나 둘 수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30년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보상합니까? 아마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윗분들 생각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옛날 경찰만의 일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 김弁박사님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 경찰이 현직 기득권 그리고 마약을 유통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던 그 범죄의 장소의 핵심 기득권들과 마치 결탁이라도 된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 경찰을 향했던 의심. 얼마 전에 우리가 김상규 씨의 입을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생생히 기억나는 국민들도 있을 건데요.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한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윤총경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도 없이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쓱 지나갔다. 쓱 지나갔고 오히려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김상규 씨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자신이 진술했던 마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조서가 쏙 빠져있더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의 핵심, 지금 이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흐지부지 지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와 갖고 같이 만나게 됐고 여기 대해서 너 우리 모임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상 김상규 씨를 향해서 뭔가 좀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했던 내용들까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게 되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8차에 대한 살인사건의 실질적인 진범 여부가 가려지고 나서 모든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이 될 텐데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우리가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던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꼭 이 정부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 정부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과거사위원회를 꽤 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진정한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당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정치적인 사안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이 확인돼서 논란입니다.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 보훈혁신위원회는 이 밖에도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유공자 포상을 늘리라는데 사회주의 계열의 포상의 문을 열면 여지가 있을 것이다. 보훈처가 사회주의까지 껴안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훈처는 실제로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에 대해서 서운을 추진해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보훈처 측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가 보훈처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 훈장 수여 혜택을 받도록 한 공적심사위의 셀프 용역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손 의원의 부친은 과거 사회주의 활동 전력으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6차례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력에게도 서운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며 완화된 기준의 첫 수혜자로 손 의원의 부친이 선정된 건데 현 정권의 입맛만 고려하는 공정위와 혁신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 장관님.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혁신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를 더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북한과 이걸 좀 상의해서 독립유공자를 좀 더 선정을 해라. 남북 공동으로 독립유공자를 좀 추진해라.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국가보훈처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김정은 3대 독재하고 있는 세습 독재하고 있는 그 북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라는 거는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거를 보훈처는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가장 명심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보훈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훈처에 있는 위원회는 정말 잊혀져 가고 있는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그거를 살펴야 되는 게 이 자문위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낸 첫 번째 수혜자가 또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다루었던 바로 그 손혜원 의원이 바로 이 공고에 따른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과거 6차례나 사회주의 운동 경력, 특히 6.25 때 조선노동당 세포책으로 활동했던 경력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같은 맥락의 정부에서도 심사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사실 됐잖아요. 예. 그리고 왜 됐는지 자료 내라고 해도 국가보훈처가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사회주의 경력자들에게도 훈장을 줘야 된다라는 용역을 맡은 사람이 다시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셀프 용역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자기 입맛에 맞게 또 고르고 그 수혜자는 여사님의 제일 1번 절친인 손혜원 의원, 그것도 명확하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적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정작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한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 중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그거는 북한하고 오히려 해야 되는데 중국에다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진짜 중국이랑 북한이랑 같이 하자고 했더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의를 안 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김원봉에 대해서 이상한 보고를 올리고 그거를 국가보훈처가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우리가 잊고 있는 정말 숨어있는 이 애국자와 애국 가족들 통탄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런 분들 발굴하셔야지 북한 국가보훈처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여놓는 방안을 심사숙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정보를 제공한 백악관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탄핵 조사가 시작되자 백악관 직원들을 향해 스파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을 못 믿는다. 정보 유출자를 잡겠다며 거짓말 탐지기 도입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 전직 관련은 대통령은 언론에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백악관 안의 모든 직원들을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일부 직원들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탐지기 집착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취임 초부터 각종 정보가 노출되고 러시아 스캔들로 뮬러 특검에 이르는 과정마다 거짓말 탐지기를 부르짖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석 보좌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만류해서 실현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엔 거짓말 탐지기를 들여올 수 있을까요?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어제 한글날을 맞아 팬들이 베컴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베컴이 모델로 활동 중인 스포츠 이벤트 행사에서 팬들이 직접 베컴의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이벤트였는데 최종 후보로 오른 이름은 5개, 백견, 백가람, 데이비드 조승백, 백겸, 백한. 고심 끝에 이 중 베컴이 직접 고른 이름은 바로 백가람. 장명 이외에 대해서는 순우리말로 강을 뜻하는 가람처럼 강이 영원히 흐르듯 베컴 역시 축구사에 영원히 흘렀으면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날 행사에서 베컴과 만날 예정이었던 걸그룹 블랙핑크가 늦게 도착하면서 행사가 1시간가량 지연되고 베컴 역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기다려야만 했던 지각 소동도 일었다고 합니다. 네, 백가람, 이름 예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